간밤 뉴욕 증시가 6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무디스의 포르투갈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알코아의 실적 호재가 부각되며 주요 지수가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다우는 14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유럽도 6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등급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 주요국 증시는 2% 내외로 올랐습니다. 유가도 글로벌 수요 증가 전망에 큰 폭으로 상승하며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WTI 8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2.9%나 급등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2단계 추가로 떨어뜨렸습니다. 다만 신용등급 전망은 기존에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예상 밖으로 증가하며 17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90억 달러 적자를 예상했지만 오히려 4.8% 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난달 연방 재정 적자는 세금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680억 달러 적자만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계속해서 엿새째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일에 끝났었던 뉴욕 증시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했던 알코아의 호실적이 또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의 추가적인 랠리에 큰 밑바탕이 되었는데요. 오늘 밤 끝나고 장이 종료된 뒤에 실적을 내놓은 인텔의 실적도 지금 10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어닝 시즌 관련해서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 그리고 내놓을 기업들 모두 주가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이 2단계나 강등당하는 안 좋은 뉴스가 있었지만 뉴욕도 유럽도 모두 어닝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기로 하죠.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 전화로나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확실히 어닝 시즌 들어서면서부터 랠리가 좀 더 강화된다 이런 느낌인데요.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겠어요? 자, 미증시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여전히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닝 시즌이 실적 이상으로 나오면서 결국에는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포르투갈의 등급 강등은 이제 시장이 모두 알려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뒷북 강등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의 악재성 재료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결국 시장에서의 악재를 이겨내고 이런 단기적인 악재들을 분명히 있었지만 이걸 이겨내고 결국 실적이라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증시는 앞으로 이어지는 그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 계속적으로 주가의 저점 매수를 불러일으키면서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일의 장 중에 좀 약세를 보이고 시간 후에서 강세를 보였던 알코아도 역시 간밤 열린 뉴욕 증시에서는 한 2% 정도 올랐는데요. 알코아의 바통을 이어받을 2번 타자 그리고 IT 중에서 처음으로 실적을 내놓을 인텔의 실적의 귀추가 주목이 됐었습니다. 물론 뉴욕 장 중에는 공개가 안 됐었는데 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이 공개가 됐잖아요. 10년 만에 최대 실적이라면서요? 네, 인텔이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인텔의 실적 발표가 결국 나스닥 선물을 지금 20포인트까지 상승 반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공개하면서 시간에서도 인텔이 5% 정도의 상승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텔의 2분기 주당 순이익이 51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했고요. 총 매 순이익은 29억 달러를 보였는데 이 29억 달러는 2000년 이후 최대치라고 나왔습니다. 지난 2분기에는 적자였지만은 주당 한 7센트 정도의 적자를 봤지만 이번 주당 43센트의 순이익을 보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 3분기도 2분기에 전체적인 적자가 3분기에 어닝 서플라이도 오고 또 다음 분기에도의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결국 인텔의 주가도 불러일으켰고 또 반도체 관련 업종들의 저점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좀 먼저 여쭤보죠. 인텔의 어떤 이런 실적을 굉장히 기다린 측면이 우리 IT 쪽에서도 강했었는데 오늘 국내 IT 쪽도 강세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군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일 같은 경우 매물이 좀 막혔습니다. 일단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일 그 지수가 고점에서 밀릴 때 IT 관련주들의 매물도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인텔이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을 저점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물 소화가 증가했던 우리 IT 관련주들도 결국 추가적인 상승세를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단기적인 재료보다는 결국에는 어닝 시즌
흐름 자체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고, 특히나 저번에 삼성전자도 5조 정도의 그 순이익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조 정도의 순이익이 시장에 반영될 때는 별로 크게 상승세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인텔의 상승과 함께 반도체주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상당히 의미 있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인텔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그런 상황 속에서 인텔이 알기라도 했다는 듯이 일단 주가도 장중에도 괜찮았습니다. 2%. 어제 장중에 약했었던 알코아의 모습과는 또 다르게 전개가 됐는데,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띄어지면서 나스닥 선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다 지금 큰 폭으로 조금 더 다른 지수보다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술주도 올랐지만 다른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 은행주도 강세를 띈 것 같거든요. 업종별로 특히나 실적 발표 기다리는 종목들 중심으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일단은 알코아는 생각보다 그렇게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급등 이후에 좀 밀리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그 실적을 내놓으려고 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강한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5일에 발표하는 JP모간이 3.3%를 상승하면서 은행주 상승세를 이끌었고, 또 16일에 발표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3%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은행주들이 급등을 주자 시티그룹이라든지 같은 은행 업종들이 강세 패턴을 보이면서 오히려 IT주들보다는 은행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일 있을 구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시장에서의 그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한 2%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일에 발표하는 제네럴 일리트라든지 캐터필러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앞으로 실적 전망에 대한 어닝 시즌 기대감을 갖고, 제네럴 일리트 같은 경우도 1.8%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고, 캐터필러도 3.9%나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을 발표를 앞둔 기업들의 주가 패턴이 아주 강하게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금일장의 미증시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기술주보다도 은행주의 어떤 그 강세가 시장을 조금 이끌었다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화면 보니까 애플은 또 연 이틀 계속해서 소외되면서 또 약세를 면치 못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실적이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지표 쪽도 간단하게 정리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5월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 무역 적자가 좀 줄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면서요? 자, 5월의 무역 적자 17개월 이내 최대치로 예상 밖으로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하는 모습이 오히려 호재로 둔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미증시의 모습인데요. 5월의 무역 적자가 42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에 403억 달러에서 390억 달러 정도로 줄을 것이다라고 증가를 예상했지만 4.8%나 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수출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점을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또 수입도 증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수입이 증가했다는 자체는 소비와 관련돼서 소비가 많이 형성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무역 적자가 늘어난 것은 악재지만 이것을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결국에는 소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든 좀 좋게 지표를 해석하려는 것. 글쎄요, 뉴욕 증시가 이제 조금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드는데, 관련돼서 또 다른 또 미국 쪽의 지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무역 적자는 좀 늘어나긴 했었지만 적자 측면이, 재정 적자는 오히려 줄었다고 하는데 세수가 그만큼 들어온 결과라면서요. 이제까지 상당히 좀 시장을 어렵게 만든 것이 더블딥의 모습이었고, 이 더블딥의 그 근원이 바로 이 재정 적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재정 적자가 세수 증가로 축소됐다라는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실체로 드러나지 않은 더블딥에 대한 망령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예산 수지가 684달러 적자를 보이면서 전월 같은 경우는 943억 달러 정도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가 결국 이번에는 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 결국 세금의 수입 증가가 결국 적자 축소로 나타나는데, 이 세금의 수입 증가는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호전이 결국에는 세금의 수입 증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 재정 적자의 감소가 결국 재정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미국의 또 다른 그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더블딥 우려를 키웠었던 미국의 이 채무,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도 조금 덜게 됐고 또 무역 적자도 많이 늘긴 했지만 미국의 소비 심리가 더 개선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장은 좋게 해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닝 관련해서도 첫 번째 타자는 알코아에 이어서 두 번째 바통을 이어받은 인텔까지 일단 지금 잘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유럽 쪽에서는 역시 안 좋은 뉴스가 하나 터지긴 했었죠. 뭐 영향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무디스 측에서 포르투갈의 신용 등급을 2단계나 내렸다면서요. 일단은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유로화든지 아니면 유럽 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고 특히나 이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은 이 앞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결국에는 단기적인 악재로서를 그치고 결국 유럽 증시도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보통 이 정도 되면 뉴욕은 뭐 견조하나마 또 유럽은 영향을 받고 그런 모습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뭐 유럽도 끄떡없는 것 같습니다. 유럽도 역시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입니까? 유럽 쪽 마감 상황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주옥 지수가 거의 한 2% 내외씩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유럽 증시가 오히려 뭐 미 증시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뭐 프랑스도 1.96, 2포인트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영국도 2% 정도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1.87% 상승세를 보이면서 유럽 증시가 전체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럽 증시의 상승은 여전히 단기적으로 이어지는 그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특히 독일의 BMW가 올해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 패턴을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자재 관련주들도 강세 패턴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포르투갈의 강등에도 불구하고 6일째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급락하면서 직전 저점대를 깼던 주가가 벌써 이 앞에 있는 고점대까지 상승하는 급락 이후에 수직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미 증시의 모습, 유럽 증시의 모습인데요. 유럽 증시도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그런 모습에서 이제까지 허덕였지만 결국에는 재정 적자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은 좀 크지 않은 재정 적자는 시장에서 모두 악재성 재료를 소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유럽 증시의 모습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포르투갈 신용등급 강등 이미 예상했던 그런 악재이기도 했었었죠. 어쨌든 시장에 영향은 없다 얘기를 해주셨고 오히려 시장은 다음 주 후반 정도에 있을 23일에 공개되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더 주목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 구제금융 이후에 처음으로 발행한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면서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리스발로 이어진 재정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호재가 아닌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재무부가 6개월물 국채를 16억 유로 정도의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네. 4.65포인트로 낙찰 금리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그 IMF한테 지원받은 금리가 5.01입니다. 그러니까 IMF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것보다 더 낮게 낙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채 발행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가 이제는 재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크고 특히나 그 상반기 재정적자 규모가 46% 정도의 감축을 보여주면서 재정적자가 이제 그 그리스도 시행돼서 결국 그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서 그리스가 국채 발행을 성공했다는 이 점이 앞으로 진행되는 그 재정위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재정위기는 그 유럽발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포르투갈 등급 강등보다 오히려 그리스가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에 국채 발행한 것이 성공한 것 이것이 뭔가 시사하는 바가 더 큰 것 같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요. 포르투갈 이런 안 좋은 얘기 있었지만 글쎄요 그리스 국채 발행에 더 주목해서일까 유로화는 또다시 1.27을 톡톡톡 두드렸네요. 일단은 뭐 종가상으로는 아시다시피 뭐 1.26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네. 시간에서 결국 지금도 거래되는 걸 보면 1.27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유로화도 상당히 강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유로화가 단기적으로 1.2까지 내려가면서 급락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선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1.27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유로의 안정이 결국에는 유로화가 안정된 자체는 그리스부터 시작된 재정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이런 반등이 또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가 상황을 보니까요. 배럴당 무려 거의 한 3%나 급등해서 이건 뭐 $75가 아니라 $77까지 모습을 보여주네요.
일단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앞전에 또 경기에 더블딥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시 72달러까지 밀렸지만은 다시 유가가 2주에 최고치를 보이면서 77.15달러까지 단기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값도 1.5% 상승세를 보이면서 1200달러를 다시 돌파해줬고, 지금 보면은 위험자산의 인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결국 안전자산도 좀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지만, 이제 매매하는 패턴들이 안전자산 위주에서 좀 공격적으로 위험자산 쪽으로의 포트폴리오 변화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유가의 상승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가 마감 상황까지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밤에 실적을 내놓는 굵직굵직한 기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지금 미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아까 유럽 증시도 전 고점대까지 거의 다 빠르게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다우 차트도 거의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좀 부담스러운 위치, 엿새 연속 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리적으로 그런 기술적인 부담도 있지 않나 싶은데,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은 그 다우지수의 모습을 보면 단기적으로 급등에 대한 부담감, 특히나 15,500선이 이 앞전의 고점이라고 보면 단기 고점에 임박해서 매물 충돌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앞전에 3일째 올라갔을 때도 여전히 부담감을 느꼈고요. 특히나 5일째 상승한 전일 같은 경우도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6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어닝 시즌이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결국 15,500선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V자형 바닥을 보이고 있는 미증시가 직전 고점대 근처에 와서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기조는 여전히 미증시도 단기적으로 반등의 기조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놓여져 있고요. 물론 상승폭은 크지는 않을 수 있고, 또 15,500선대 가면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기조가 상승세를 보일 때는 단기적으로 단기 급등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이제 매물에 막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우리 증시도 전일 같은 경우 1750선대의 매물권대에 막히면서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1750을 찍고 다시 밀렸었죠. 근데 이제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미증시에서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도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에서 매물에 막힐 가능성도 있지만은 여전히 기조가 살아있다면은 상승 쪽으로 보고 매매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증시도 1750선의 매물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박스권 고점 상단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지만, 미증시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우리 증시도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서 현장세에 참여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반등이지 반전은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아직까지도 반전은 아닌가요? 근데 아직도 보시면은 15,500선대에서 9,700 요 사이에서 계속 주가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아직까지 보면은 하단에서 보면은 1,600선대, 그리고 고점대를 보면 1,750선대에서 한 10개월 동안 계속 박스권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때면 미증시도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9,700까지 밀리긴 했지만은 9,700까지 밀렸다가 다시 1,300선대를 돌파해 주었지만, 아직까지 보면은 크게 보면 아직 박스권대고 기조의 완전한 전환은 아직은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어닝 시즌이 받쳐준다면은 다시 한번 기조의 전환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까지 빠졌던 것이 더블딥에 대한 부담감이었는데 결국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또 어닝 시즌이 이어지면서 이 더블딥에 대한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갖춰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는 굵직한 기업의 실적 발표는 없습니다만 지표 발표는 이어지죠. 오늘 밤 나올 지표들 끝으로 간략히 정리 좀 해봐 주시죠. 저 관심이 가는 것이 이제 기업 재고와 소매 판매입니다. 이 기업 재고와 소매 판매는 결국에는 기업이 얼마큼 공격적으로 물량을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얼마큼 소비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기업 재고와 소매 판매 여전히 관심이 가고요. 또 관심이 가는 것이 FOMC 의사록인데, FOMC 의사록은 이 앞전과 거의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수입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좀 관심이 가는 것은 기업 재고와 소매 판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좀 더 면밀히 체크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밤에 있을 일정까지 챙겨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유럽 증시는 어닝의 힘을 제대로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 코스피도 역시 이제는 조금 속도 조절에 들어간 듯한 모습이 어제 있었습니다. 1750 만만 살짝 보고 내려온 상황. 오늘 뉴욕 증시 분위기 봤을 때 인텔 효과가 있을런지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에서 김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인텔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무엇이 달려있느냐. 전 고점, 그러니까 박스권 1750 돌파가 말인데요. 어제 사실 1730까지는 또 찍어봤던 날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분위기는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인텔이 10년 만에 최대로 많은 순이익이라는 실적을 내놓았단 말이죠. 오늘 IT 중심으로 또 지수도 다 올라갈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예, 어제 미국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어제 그 전고점 그 돌파 시도를 하다가 좀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또 시기에 맞춰서 또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또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를 또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2009년 4분기 이후에서 계속해서 그 전고점을 그 노크를 했었습니다. 그 박스권 상단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하지만 그 시장 조정을 좀 받았었습니다. 이번이 그 전과 좀 다른 모습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올해 1월과 4월, 6월에 걸쳐서 3번 정도의 그 전고점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요. 우선 그때마다의 그 상황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말에는 중국의 지준율 인상과 미국의 금융규제안 발표, 그리고 4월 말에는 남유럽 국가들의 그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그리고 6월 말에는 재정 긴축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의 더블 딥 우려가 그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고점 돌파 시도는 그전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 같은 경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유로 환율도 소폭 상승하며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 그전 조정기에 비해서 시장 위험이 상대적으로 좀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모멘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1차와 3차 박스권 상단 국면에서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크게 둔화가 돼 있었는데 현재도 마이너스권이기는 하지만 6월 이후 회복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이나 한국 기업들의 이익 개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기존 1월 말과 4월 말 같은 경우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신흥시장 펀드플로우 순유치를 기록한 반면에 최근 6월 초 이후 신흥시장 펀드플로우는 꾸준히 순유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전고점에서는 이전 3번보다는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글로벌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지표를 지금 좀 봤을 때 많이 그 지표들이 많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들로 좀 턴을 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한 경기도 좀 둔화된다라고는 하지만 더블딥까지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죠. 또 펀드 플로우를 봤을 때 수급도 괜찮은. 근데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는 아주 잠깐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고점 이번에 이제 박스권 돌파가 네 번째 천장이 좀 뚫릴 가능성이 오히려 좀 높다 쪽으로 긍정적으로 내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닝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도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상향 조정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 쪽도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는 2분기 기업들의 어닝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미국 모두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3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IT 섹터 기업들에 대한 이익 전망치의 상향 조정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금융 부분의 경우에는 미국 주택 경기의 더딘 회복과 금융 관련 규제안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오는 15일, 16일 양일간 발표될 예정이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 금융주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이외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어닝이 견조할 경우 최근 부각되었던 더블딥 우려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도 크게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간밤에도 사실은 기술주보다도 은행주의 상승폭이 더 컸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눈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환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미국 금융주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이제 다시 질문을 좀 던져야겠는데 오늘 우리 증시 인텔 효과 나타나겠죠? 네, 아마 좀 일단 장 초반에는 확실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또 특히나 IT가 좀 숨을 골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좀 튀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IT 업체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얘기가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그 전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그게 지속돼서 추세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뻗어 나갈 수 있을지 네. 아니면 그 장중에 잠깐 그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매물이 나올지는 좀 지켜를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국내 증시도 해외 시장 대비 그 현재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 2분기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과 그 실적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난주 그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현대생선의 경우 주가가 실적 발표일을 전후로 해서 그 오히려 단기 관점으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장이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근처에 와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네.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이 우리 시장에도 먼저 차익 실현의 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이제 기존의 그 과거 사례와 지금 사례의 그 전고점 돌파 여부 네. 그리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예. 최근 며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그 전고점을 확실히 돌파할 수 있을지는 네. 뭐 어제 미국 시장의 실적 발표 그리고 뭐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와 주느냐 예. 더 지금 한 2천억, 3천억대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 근데 눈에 띄게 많은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할 수 있게 들어와 주느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뭐 한 4일 연속 순매수해주고 한 3일 연속 3천억 가까이 내외로 이렇게 사주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이 같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이루어져야만 지수도 전고점 잠깐만 뚫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장중에 뚫는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그 추세를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겠다.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력한 매수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참 애매합니다. 일단 IT가 상당히 좀 싸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적어도 확실히 오를 것 같은데 어닝 시즌 지나면서 IT 역시나 뭐 실적은 좋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자 오늘 이제 사서 좀 쭉 기존 주도주를 좀 들고 있으면 좋을런지 아니면 잠깐 들어갔다가 또 뭐 모르니까 또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것들도 기다리고 있고 변수를 찾아보자면 대외적으로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전고점 돌파에 그 여러 가지로 그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네. 그 유럽 문제 등을 생각해보면 그 전고점 돌파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유럽 문제 등을 생각해보면은 또 한 가지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 다시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기존 주도주인 자동차와 IT 위주로만 그 재상승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그 금리 최근에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걸 계기로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은행주나 보험주 등의 그 내수주나 정부의 거래 활성화 정책 발표가 기대되는 그 건설주, 유통 등 내수주 위주의 상승이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안개 속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주도주에 편승하는 것은 차후에 지수가 그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올라가게 될 경우에 그 전고점 돌파 시점에서 그 주도주가 그 IT 자동차인지 아니면 은행 유통 등의 내수주인지 확인하시고 접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근 1년 가까운 그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상승세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어느 정도 상승 이후 매수에 가담하시더라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아직은 그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그 주도주의제 매매보다는 그 항공은행, 그 건설 등의 그 원화 강세 및 내수주 관련주나 그 IT 자동차 업종 중 그 최근 조정받은 종목 위주로 그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어제 미국에서도 그 IT 업체들 발표가 있었는데 네. 그런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거는 확인을 하시고 행동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에 세 번에도 매번 올라갈 때마다 이번에 1900까지 바로 가는 거 아니냐고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또 그래놓고 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올라가는 거 확인되면은 항상 이렇게 박스권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당 기간 좀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요? 그렇죠. 한번 예. 그 전고점을 뚫거나 전 저점을 깨서 박스권을 하향 이탈을 한번 좀 많은 큰 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움직이시고 아직까지는 그냥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내에서의 매매는 좀 일단 생각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주도주의 어떤 매매는 전고점 돌파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지금까지 좀 당한 사례가 몇 번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기존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를 종가 기준으로 돌파만 1, 2포인트만 해도 한 그 정도면은 이제 안심을 하고 들어가라는 건지, 아니면 오늘 장중에 터치 정도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건지, 한 수십 포인트는 조금 상회를 해야 된다는 건지 애매해서요. 어느 정도를 이제 안심권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항상 이렇게 오랜 기간 박스권이 지속되고 이제 정고점을 뚫는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오랜 기간 박스권이 지속됐을 때 그 뚫을 때를 보면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늘 또 미국이 올랐는데 아침에 잠깐 올랐다 밀리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아침에 오르기 시작해서 장 후반까지 외국인이나 기관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2% 이상의 그 장대 양봉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오늘 아침에 뭐 올라서는 시작할 것 같은데 그런 모습 보이고 바로 안 빠지고 2, 3일 정도 그 가격대에서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추세가 좀 상승적으로 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시세가 지속될 수가 있는데, 근데 좀 봐야 될 게 최근에 IT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실적이 좋은 걸 알고 있는데도 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오르겠지만은 이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주도주가 기존처럼 IT 자동차만 올라갈지 아니면은 다른 내수 일부 업종들이 이제 포함이 될지는 뚫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느 쪽으로 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외국인이 왜 그 전에 샀었던 기존 주도주만 싹 사서 장을 끌고 갈는지, 아니면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 분위기 타면서 조금 유망하다 얘기했던 그런 섹터들을 같이 끌고 갈는지는 수급 따라 조금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일단 뭐 기대감은 높습니다만 아직까지 전 고점 돌파가 안 됐지요. 예, 이럴 때는 저평가된 종목들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그럼 단기 트레이딩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지금 오늘 그 SK에너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럼 이걸 들고 나오신 이유는요? 예, 2010년 2분기 동사 추정 영업이익은 약 4,031억 원으로 당초 그 시장 컨센서스인 3,174억 원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5월 국제 유가 급락과 환율 상승 효과가 희석되면서 정유 부분의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단순 정제 마진도 배럴당 2.5달러로 바닥권을 벗어나고 있어서 동사 주가의 긍정적 모멘텀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IT 쪽이나 어제 미국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좀 강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거를 뭐 오전 중에 상당히 좀 만약에 올라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걸 따라서 잡는다 그러면은 이제 전고점 돌파를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들고서 가보겠다는 건데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박스권이 오래 지속되고 고점을 뚫게 되면은 뭐 늦는다는 개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 10개월 이상 횡보를 했다 그러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간적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막 올라가는 걸 쫓아가서 막 잡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고 박스권 내에서 아직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어제 좀 유가가 오르긴 했지만 석유학주도 좀 올랐는데 오전에 좀 시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SK에너지가 그 전에 뭐 미국 시장 오른다 그래서 바로 따라가고 뭐 지수에 편등됐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오전에 강하게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사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전고점 돌파를 뭐 완전히 하기에 바로 일부 직전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11만 3,500원에 끝났었습니다. 물론 뭐 오늘 아침에는 조금 올라서 시작을 하겠지만 좀 기다려 보시다가 제 생각에 매물 좀 나온다 그러면은 매수가는 한 11만 1,500원 선, 5일선 약간 조정받을 때 좀 들어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그냥 박스권 내에서 전고점이 한 12만 5천 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후에 주가가 좀 흐지부지하면서 한 10만 7천 원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손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좀 상당히 무난한 종목입니다. 어떤 모멘텀 현재 있고 그런 것보다는 최근 어제까지의 장을 보면 어찌됐든 좀 순환매
순환매 성격이 강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면서 못 올라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한번 다 매개 한 번씩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스캐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전고점 돌파가 확인이 안 된 시점에서 저평가된 지금 순환매가 도는 실적 호전주 중에서 좀 무난한,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은 SK 에너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전에 한 4월 이때쯤 고점을 찍었던 12만 5천 원 선까지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와 미국의 경기 부진 등으로 갈 곳 잃은 글로벌 자금들이 기존의 안전자산 선호에서 벗어나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아시아 위험자산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달 한국 관련 펀드에만 50억 달러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3분기 코스피 지수가 기존의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최고 1,900포인트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도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였는데요. 자산운용사 최고 투자 책임자가 본 하반기 증시 어떤 것인지 미리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기 청와대 참모진의 기본 틀을 구성을 했습니다. 임태희 대통령 실장, 배경호 정책실장으로 이어지는 4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의 특징은 세대 교체와 소통 강화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청와대 조직 개편의 배경과 의미까지 함께 짚어보죠.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어제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경영 공백으로 기우뚱대던 KB는 이제 새 선장을 맞으면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게 되긴 했는데요. 앞으로 갈 길도 험난합니다. 경영 효율화와 조직 쇄신 등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할 텐데 어윤대 호가 풀어야 되는 숙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에선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높지만 미국에선 구매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한 잡지도 있습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보는 엇갈린 시선, 그 이유를 분석합니다. 네,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앤이슈는 설현재TV 보도제작본부에 있는 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흘 동안이나 외국인들이 거의 1조 가까이 순매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남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불안감도 많이 씻겨져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아시아 증시 쪽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네, 현대증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펀드에 20억 5,424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도 지난 7일까지 1억 2,400만 달러가 더 들어왔는데요. 한국 관련 4개 펀드에도 6월 이후 52억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선진국에 투자하는 인터내셔널 펀드에서 지난 5월 이후 77억 달러가 순유출된 것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좀 글로벌 자금이 몰려들면서 한국을 또 비롯해서 또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다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4월에 최고치인 1,757.76포인트를 기록한 후 유럽 재정 위기 영향으로 좀 많이 폭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 최근에 좀 전고점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죠. 결국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큰 버팀목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런 현상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과 필리핀 증시가 이미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들이 전고점에 바싹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신흥시장이라고 해도 같은 상황은 아닌데요. 브라질 증시와 러시아 증시가 지난 고점보다 각각 13%, 18% 하락한 상태고요. 또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10%가량 떨어진 상태라는 점에서 좀 아시아 증시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악재 요인이 해소될 경우에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아시아 시장을 향한 자금 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아시아로 향하고 있는 이 글로벌 자금들이 사실은 리스크를 조금 안음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셨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일단락되고 소위 말해 위험자산 쪽으로 분위기가 전환이 됐다 이렇게 결론 내려볼 수 있는 건가요?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시장 불안감을 좀 완화시켜줄 만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10% 넘게 상승했던 그리스의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이달 들어 1.6%포인트 이상 내려가면서 위기의 수준은 상당 부분 낮아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는 23일로 예정된 유럽 91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오히려 시장의 위험 인식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역시 경기 둔화의 우려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불안감을 약화시키는 데 한몫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시아 시장의 투자 가치도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가 풍부하고 또 부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특히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과 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이 글로벌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 얘기를 좀 해보죠. 이런 분위기로 글로벌 자금들이 아시아 쪽으로 돈이 투입된다. 그러면은 우리 증시도 그 투자의 어떤 그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말이죠. 3분기까지도 실적 호조세가 만약 우리 기업 쪽으로도 받쳐준다고 하면은 코스피 1,900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서울현대신문이 자산운용사에 있는 CIO, 그러니까 최고 투자 책임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인데요. 1,900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최근 CIO 자리에 오른 저희 자산운용사 CIO들을 좀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하나 UBS 자산의 유병옥 CIO, 또 PCA 자산의 이규홍 CIO, 우리자산의 장동원 CIO, 현대인베스트먼트의 장득수 CIO를 대상으로 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3, 4분기까지 기업들의 좀 실적 호조세가 뒷받침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도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벗어나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뭐 이런 게 뭐 전반적인 견해였습니다. 네. 올 하반기 코스피 예상 밴드로 1,700에서 1,900선을 제시한 장득수 CIO 같은 경우엔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올 3, 4분기 최고점을 기록한 뒤 다소 약화될 것이라고 좀 전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호재도 뭐 만만치 않다. 그러면서 수출 중심의 경기가 내수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외국인 매수 지속, 연기금의 추가 매수 여력 같은 것도 좀 주식시장을 떠받쳐주는 주요인이 될 것으로 봤고요. 하지만 좀 정보기술이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실적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외적인 요소가 좀 숨어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된다. 뭐 이런 조언도 좀 나왔는데요. 현재의 실적 호조세에는 글로벌 당국의 인위적 부양 효과와 비정상적인 경비 절감, 환율 효과 등의 요인이 숨어있다는 거죠. 결국 좀 경기외적인 요소가 지속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좀 감안해야 한다는 게 조언이었습니다. 일단은 좀 증시가 현재 박스권 흐름을 좀 벗어나려면 아무래도 남녀발 재정위기와 중국 긴축, 글로벌 출구 전략 등 대외 불확실성이 좀 해결돼야 한다는 견해들도 나왔는데요. 장동원 CIO 같은 경우엔 유럽에서 발생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미국 등으로 전염될 경우에 증시 상승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좀 해소돼야 된다. 이런 점들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정책 라인들을 정리를 어느 정도 끝을 냈습니다. 이제 임태희, 배경호 투톱 체제가 구축이 된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지금 정책 라인, 삼각 라인을 좀 딱 봤을 때 네. 아무래도 좀 전혀 다른 색깔들이 아니냐 뭐 이런 견해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정무와 정책의 시너지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또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 현 경제팀과의 조화를 좀 우선시한 인사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백채 청와대 정책 라인의 공통점은 중도 실용을 표방하고 있는 MB노믹스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B노믹스의 전도사들을 좀 전진 배치하고 또 지방선거 패배 이후 현실화되고 있는 집권 후반기 정책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젊은 피해 세대 교체로 7.28 보선에도 대비한다는 전략도 포함된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인사에도 역시 좀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 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국민소통의 상징으로 이번 좀 처음 신설됐죠. 사회통합수석 자리에 박인주 평생교육원장이 내정됐다는 점인데요. 네. 박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력을 살펴보면 고려대와 영남 출신이고 또 서울 초동교회 장로입니다. 대표적인 좀 고소형 인맥이라고 좀 분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또 정부의 국민통합 의지에 물음표가 떠오르는 대목이 아니냐 뭐 이런 의문들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배경호 정책실장 내정자도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때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장을 맡았던 S라인 인맥이고요. 또 정진석 정무수석 내정자 역시 고려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좀 너무 그 주변의 인사들을 좀 또 기용을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에서
좀 자유롭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단행된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두고 이제 MB 정부 후반기에 본격적인 실용적인 그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뭔가 이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있을 텐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임태희, 배경호 좀 쌍두마차 체제를 네. 좀 제대로 이용을 해서 정부와 정치 시너지 효과를 좀 누려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임 실장, 내정자, 백 실장 모두 경제통이지만 또 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삼선 의원의 갈록이 있는 만큼 또 여의도와의 소통에 좀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백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경제과의 선생으로 불렸거든요. 예.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조용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현 경제팀과의 좀 조율을 통해서 좀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다. 뭐 이런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KB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드디어 어윤대 내정자가 이제 내정자 꼬리표를 떼고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우리금융에 대한 인수를 자제를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KB금융지주의 어떤 체질이 받쳐줄 때까지. 그런데 앞으로 이제 KB금융지주가 풀어야 될 숙제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많이 있다죠? 네, 그야말로 내후회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뭐 바깥의 상황도 뭐 정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만 지금 그 KB 내에서도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가령 뭐 일단은 생산성이나 순이익 규모 문제인데요. 신한이나 우리 등 경쟁사 대비해서 좀 상당히 낮은 생산성과 순이익 규모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인력은 또 경쟁사보다 1만 명이나 많은 상황입니다만 1인당 단기 순이익으로 봤을 때 국민은행이 2,457만 원이라면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 6천만 원 훌쩍 넘고요. 국제은행인 기업은행이 7,483만 원인데 이보다도 훨씬 저조합니다. 또 KB의 비용 수익 비율도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회장도 어제 좀 경영 효율을 우선순위로 꼽고 체질 개선을 위해 당분간 인수합병도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KB금융그룹의 실상을 비만증을 앓는 환자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좀 인력은 많고 또 고령 고인구 구조에 허리가 휘고 있고 부시채권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좀 빨리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였고요. 조직 쇄신에도 좀 의지를 보였는데요. 일단은 지금 강정원 행장이 어제 사임을 했기 때문에 국민은행 자리를 좀 빨리 메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정치 스캔들이 터지면서 좀 사실 어 회장이 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좀 유력한 후보로 알려져 있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권에 줄을 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좀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후보는 또 TK 출신이라는 게 좀 강조되면서 아무래도 좀 어 회장이 좀 선택 카드가 좀 적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어윤대호가 출발은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과제는 역시 산적해 있다라는 느낌이네요.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소비자 만족도 1위입니다만 미국 쪽에서는요. 구매를 추천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에 대한 그런 평가인데요. 왜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사실 이 비교가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이제 스마트폰 조사에서 아이폰이 1위를 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이건 3GS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네. 또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컨슈머 리포트라는 소비자 잡지에서 이제 아이폰 4G를 가지고서는 이게 구매 추천을 하기 좀 어렵다. 수신 불량 문제가 생각보다 더욱 심각하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대상이 조금 다르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4G를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는 한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아주 실망스러운 뉴스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3GS 같은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원이 지난 5월에 스마트폰 이용자 450명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했더니 기능이나 가격,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항목에서 두루 좀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 소비자 잡지인 컨슈머 리포터가 구매 추천하지 않은 이유가 뭔고 하니 좀 살펴봤더니 이미 좀 기존에 알려져 있던 수신 불량 문제였는데요. 좀 정확도를 위해서 다른 스마트폰하고 좀 똑같은 상황에서 실험을 좀 진행을 했지만 아이폰 4 같은 경우는 수신 불량을 일으킨 기종이 좀 많이 있었다. 이게 아주 좀 심각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실험 결과 좀 수신 강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아이폰 4의 왼쪽 면을 건드리면 연결이 끊어질 정도로 심각하게 수신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뭐 상당히 좀 강도 높게 얘기한 거로는 차라리 이전 모델의 아이폰 3GS를 사라. 뭐 이런 권고까지 좀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결론 이렇게 쭉 들어보면 아이폰 3G가 답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아이폰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쪽에서는 강추를 또 미국 쪽에서는 비추를 하고 있는 아주 대조적인 분위기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요. 설림대 TV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전일에 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을 내놓은 알코아 효과가 뉴욕 증시에 있었습니다. 또한 장 중에는 실적이 좋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인텔의 호실적을 기대한 매수세도 유입이 됐는데 무엇보다 기술주도 기술주지만 이번 주 후반의 실적을 또한 몰아서 내놓게 되는 은행주가 업종별 분위기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강세를 띄었습니다. 이래저래 포르투갈의 2단계나 신용등급 강등당했다라는 안 좋은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을 포함해 뉴욕까지 모두 엿새째 랠리를 이어나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인텔이 10년 만에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는데 우리 IT주들도 오늘 많이 움직여줄 것 같습니다. 전고점 돌파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우리 장 중에 혹은 마감가로 뚫어줄까요? 자세한 우리 장 얘기는요. 출발 센증시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